그리고 감리교의 특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6강으로 오늘은 초기의 미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교회 역사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더듬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250여 년에 남짓하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분야는 굉장히 놀랍죠. 영향은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같은 그런 큰 힘을 또 그런 위력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그 건국의, 즉 미국의 건국의 역사하고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현재 미국은 아마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할 때 기독교의 영향이 그전처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미국에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초기 미국의 교회의 형성사를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원인들을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는 욕단의 후예들, 욕단이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0장 25절로 30절에 나온 그 후예들인데 우리가 성격적으로 볼 때 이들이 베링해협을 건너서 그리고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착한 원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같은 민들은 미국에는. 자, 이들은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양 탐험가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주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그들이 명칭하기를 인도라고 명칭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사람들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해술이 발달한 15세기 말인 149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있죠.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 1484년 포르투갈 왕시 당시에 왕 후안 2세에게 대서양 항해 탐험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 희망봉 루트, 희망봉이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맨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이죠. 그 희망봉이라는데 그 루트를 준비하던 왕이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자 이 콜럼버스는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갑니다. 당시 스페인은 카스티아와 아라곤이라는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된 그런 형태였었는데 바로 이 카스티아 여왕 이사빌 1세와 이 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가 이 카스티아를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페르난도가 아라곤을 단독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 지리, 종교적 그런 통일을 이제 이룩하고 국가의 비상을 꾀하는 방금 말했던 두 인물들을 이 아라곤과 또 페르난도, 이사벨과 페르난도 부부는 해외 진출을 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 스페인의 교회의 성직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그 옆에 국가이기 때문에 경쟁의식으로 더 넓은 어떤 선교지가 필요하게 됐고 결국 이러한 콜럼버스의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결국에 설득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벨이 콜럼버스를 이제 등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벨 여왕이 이 콜럼버스를 이제 해군 제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가 발견하는 것의 10% 탐험에서 발견한 10%를 바로 콜럼버스의 소유로 한다라는 조건하에 선박 2척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면제해준다라는 조건으로 여러 그 죄인들을 통해서 승무원들, 즉 선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협력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팔로사의 핀손이라는 선장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소유의 선박인 우리가 잘 아는 산타 마리아호죠. 이 산타 마리아호와 함께
같이 콜럼버스와 이 항해에 탐험하게 됩니다. 참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계약 후에도 바로 이 이세벨 여왕이 계속 지원을 이렇게 미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해까지 걸린 시간은 한참 후인 6년 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콜럼버스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었었죠. 자, 생각에 그 당시에 지중해의 끝은 이제 낭떠러지 절벽이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관념을 깨고서 이 콜럼버스가 항해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1회 항해의 출범은 1492년 8월 3일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12일에 현재 바하마 제도 있죠. 바하마 제도에 또 과한이 섬에 도달했고 이 섬을 그들이 명칭하기를 산살바도르라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 말로 해석한다면 구세주 섬이죠. 이 산살바도르 뜻이 그렇게 섬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는 이제 지금 현재 쿠바의 한 섬에 도착해서 이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착각이 있죠.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칭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실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으로 욕단의 후예들이 넘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콜럼버스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 그가 인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는 쿠바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지었었고 이후에 항해 도중에 그 배양책인 산타 마리아호가 파괴가 되어서 한 섬에 약 40명의 어느 섬에 40명의 선원을 이렇게 남긴 후에 이 섬을 히스파니올라라고 지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란 말이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1회 항해 후에 1492년 12월에 귀국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부왕 있죠. 두 왕 부부로부터 신세계의 부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콜럼버스가. 자, 그래서 제1회 항해 후 아메리카에서 그가 가져온 금 제품이 이제 유럽의 돌풍을 일으켰고 인기를 일으켰었고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하는 그런 일화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 17척에다가 1200명의 대선단에 따른 제2회 황해는 자, 두 번째 항해라는 것이죠. 제2회 황해는 그의 선전에 따라서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40명을 남긴 섬이 있었죠. 히스팔리오니아라는 섬의 그 식민지 개척차는 그 당시에 남겼던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있는 원주민이죠. 그 인디언들의 저항에 의해서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여기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식민지로서 행정관으로 이사벨라 시를 하나 콜럼버스가 그 지역에다 건설을 합니다. 자, 한편 토지를 스페인인들에게 경영직을 주어서 바로 분할해주고 거기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공납과 부역, 즉 농사를 짓거나 캐는 어떤 물질들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금의 산출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보잘것이 없자 항해자들은 오히려 그 화풀이로 인디언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노예화시켜 버립니다. 자, 이 항해에서 스페인으로 보낸 산물은 주로 금과 은이 아니라 주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를 잡아서 인디언을 잡아서 스페인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오자 그에 대한 많은 문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3회 항해에서는 지금 말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오리코노 강 하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3회 항해에서는 또 다른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이 제3회 항해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32사람을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남다르죠. 자, 만약에 목적지인 그 남아시아에 달아들게 될 경우 그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에덴 동산의 거주자들이 이 두 언어, 방금 말씀드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그 말을 쓸 수 있는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그들이라 생각하고 이에 비해서 두 사람을 채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 오코리노 강을 그 하구를 에덴 동산의 관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명령으로 불꽃의 검을 들고 지키는 사람 있죠. 그 부분 있죠. 그걸 지키고 있는 케루빔이 자신들의 배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제3항의 도중에 이 히스파니오 올라에서 자체의 어떤 그런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그의 행정적 무능이 문제화가 돼가지고 그는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제4회째 항해에서는 거기는 바수쿠 다가마의 성공의 자극을 받은 것 때문으로 보이나 그 사정은 그 당시에 명백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항해에서 네 번째 항해입니다. 이 항해에서 그는 온두라스와 파나마 지역을 발견하고 귀국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서양인으로서 지금의 이 미주 대륙을 발견한 데는 공이 있으나, 자, 미국에서 본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미국에서 지키는 현재죠 연방 공휴일은 바로 10월 둘째 월요일에는 지금도 대대적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백인들은 우리 땅을 침범한 자들이라 바로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반하는 데모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이플라워호가 정착한 플리머스에서 매년 추수감사절 때 이러한 데모를 한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의 이렇게 오늘날의 미국의 되었을 수 있는 역사적 정신적 역사는 17세기부터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서부터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기에 미국의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영국의 이러한 식민지 정책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는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영국의 식민 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식민 제국이나 또 건설의 제국이나 또 식민화 아니면 그걸 건설하는 그 성공함에 들이 자극을 받아서 시작했다라는 것이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영국보다 훨씬 앞선 식민 제국에 성공한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곧 스페인과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포르투갈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16세기부터 이러한 식민 건설에 착수해서 그 나라의 자칫 나라의 대제국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로부터 그 이후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또한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처럼 다른 나라보다 한 세기가 늦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 둘째. 자, 영국의 식민 정책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즉 스페인인들은 새로운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거기 있는 노동력을 자기들 것으로 개량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영국인들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인디언들을 멸종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의 식민 정책이 더 잔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는 종교인들이 합세했다라는 것이 또한 특이합니다. 자, 영국이 식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종교인을 이용했다는 말이 특이한 점이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앞서 이 영국 교회 개혁을 공부하는 중에서 앞선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해외로 도피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제 대륙으로 도피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이 신대륙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사실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미화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스페인이나 이란, 포르투갈은 그들의 식민 제국의 동기가 황금을 찾아 나눴으나
영국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은 종교적 동기가 바로 그 시초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다뤘으나 영국인들은 평화롭게 공존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대부분 부분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는 그대로 말한 대로 종교인들이 많이 이용됐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네 번째로, 자, 미국의 개척자들은 현지에서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영국 정부의 식민 정책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피해서 이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신대륙이라 하는 그런 미국이 건설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영국과 다른 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영국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미국의 생겨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의 식민지 정책 13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유럽인들이 가게 되었었고, 어떤 인물에 의해서, 어떤 계기,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그 항해를 통해서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인들이 넘어갔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 식민지 13기가 드디어 이 땅에 대륙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국의 식민 정책은 당시에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이 인물을 우리가 많이 다뤘었죠. 이 왕 제임스 1세를. 그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은 식민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조직을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버지니아 회사, 즉 버지니아사라고 우리가 칭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1606년에 영국 상인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 제임스 왕의 특허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임스 왕보다 더 먼저 식민 정책을 시도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월터 롤리가 영국 여왕의 허락하에서 1500년도, 1584년에 이미 신대륙을 식민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롤리가 신대륙 중에서 버지니아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명을 버지니아라고 명명한 것도 그 당시 영국의 처녀 여왕인 버진 퀸이죠. 이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헌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롤리의 신대륙 식민화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약에 10년만 더 살았더라도 이 영국의 식민화 정책은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의 후임자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제임스 왕은 이 선왕의 정책에 어떤 그 식민 정책을 답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한참 후인 1606년에 가서야 새로운 식민 정책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최초의 식민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버지니아주입니다. 자, 버지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작업이 이루어진 것, 시작된 것은 160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해 5월에 이 버지니아 회사의 주선으로서 105명의 정착민들이 이 제임스 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국왕, 바로 제임스죠. 이 제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들이 발견했던 그 강을 제임스 강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활동할 그 자리에 제임스 타운이라 명하고 하나의 시를 만들어 건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 최초의 정착민들을 신대륙으로 이주시킨 영국 정부로서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신대륙에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영국 국교를 통해서
감화를 주고자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당시 북쪽을 향해 올라오던 스페인의 세력을 또한 저지하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착민들 가운데는 청교도 신앙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안 본국 정부는 영국이 되겠죠. 이 버지니아 식민지를 1624년부터 국왕 제임스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자, 이 같은 정부의 간섭으로 청교도 신앙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게 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지니아가 어느 정도 식민지로 정착을 하자 이 제임스의 아들인 찰스 1세는 버지니아 주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메릴랜드로 분할해 버리고 맙니다. 자, 아시다시피 찰스 1세는 카톨릭을 좋아해서 이 메릴랜드 주를 카톨릭 신자에게 양도해 주고 맙니다. 자, 이곳 메릴랜드는 당시에 담배 경작과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의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메릴랜드를 더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19년부터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이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가 최초의 영국 식민지 세력으로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확보를 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종교는 주로 영국의 국교회가 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본토에서와 같은 편협하고 공격적인 그런 영국 국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어떤 신대륙에서의 영국 국교도들은 영국 귀족풍의 점잖은 대농장의 소유학주 그것으로서 만족해서 나가는 디기족 다소 너그러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 건설이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초 식민지 버지니아 주 이어서 제2차로는 플리머스의 새로운 식민지를 정착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식민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것은 1620년 가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이죠. 자, 이들은 처음에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갔던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타국에서의 교육에 어떤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본국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회사를 중심으로 영국 왕의 허락하에 그들이 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맨 처음 이렇게 이주했을 때, 출발했을 때는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것이 바로 버지니아였죠. 그러나 이 버지니아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북쪽으로 상승을 해서 북상해서 케이프 코드에 상륙했다가 또 북상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플리머스에 정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청교도들의 첫 신대륙의 생활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첫 해 겨울에 전염병과 추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중에 5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들을 도운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짐승을 사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한 첫 가을의 추수를 1621년 11월에 감사한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후 이 청교도들은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곳에 이주토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버지니아 회사가 아닌 다른 매사추세츠만 회사를 새로이 조직합니다. 그것은 영국 정부, 자 본국에는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나친 어떤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이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무렵 영국에서는 로드 대주교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 이유가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만 회사의 도움으로 약 10,0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이 결국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주한 사람들은 플리머스에서 최초에 왔던 그런 청교도들과는 그들의 신앙이 약간 달랐습니다. 자, 그들은 계속 영국 국교의 소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에 나타난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자 했던 청교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점차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민지 정책은 계속되어 나가죠. 자, 이렇게 영국에서 계속된 식민 정책은 또 다른 식민주를 만들어냅니다. 자, 1628년 800명의 청교도가 개척한 코네티컷 주가 있고 1634년에 개척한 메릴랜드 주가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는 앞서 말한 대로 찰스 1세가 카톨릭 신자인 벌티모 공에게 개척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자, 지금의 뉴욕시는 1621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그 땅을 매수한 뒤에 뉴 암스테르담이라 원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664년에 영국인들이 이 뉴 암스테르담을 탈취하고 그 이름을 뉴욕이라고 개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민주가 계속 늘어가면서 이 청교도식 식민주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로저 빌럼이 이끄는 프로비던스의 식민주였습니다. 자, 청교도들이 종교 획일주의 정책을 시행하자 그는 종교 자유의 원칙 아래 침례교를 세우죠. 자, 이것이 1644년 로드 아일랜드의 식민주가 만들어진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다뤘던 퀘이커 있죠. 이 퀘이커 교도인 빌럼 펜이 1681년에 펜실버니아 식민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종교의 자유 상태를 근거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국의 식민주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17세기, 18세기 동안에 북아메리카에 많은 식민주를 설립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자, 이 식민주를 설립해 나가는데 종교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종교란 두말할 것 없이 영국 성공회 그들로 우리가 명칭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들은 타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점차 흐름에 따라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던 로드 아일랜드와 그리고 펜실버니아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적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럽에 살았을 때 유럽 대륙에 있었던 종교 전쟁의 그 비극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따르는 인종차별 문제가 생겼고 또 원주민들의 토지를 착취함에 따른 뺏어버리는 거죠. 착취함에 따르는 도덕심의 문제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신대륙의 무한한 개척 정신이 끝없는 그들의 욕망을
자극함에 따라 바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자, 이 같은 모든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초의 이민의 꿈을 싣고 정착한 사람들의 신선한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아름다운 신대로견들의 모습은 그러한 소망이 점차 희미해지게 돼간다라는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신대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바로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내용이 되겠죠. 연장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가? 자,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본국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그러한 사람들의 자식 문제에 일어난 어떤 그런 자극이 간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본다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부모들이 자기들의 그 본국에서 당한 서러움과 한을 마음껏 여기서 풀고 싶었습니다. 자, 이들 초기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영국에서 비국교도라는 그러한 이유를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대륙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대를 했던 이민 정착의 자녀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린 자식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절반짜리 언약들이라 저번에 받은 말씀이죠. 이 절반짜리 언약들로 인정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절반짜리 언약자들은 회심의 경험도 없는 데다가 핍박에 전혀 없는 신세계에서 무한한 자유로 인해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한 신자들로 양산이 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바로 이 기독교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제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뉴저지의 라리탄 계곡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 목사는 프렐링 무이센이죠. 프렐링 무이센. 자, 이 목사는 자기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를 마치 향수를 달리는 것좀, 고향을 생각하는 것좀 그러한 모습으로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렐링 무이센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깊고
또 생생한 신앙의 지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줄곧 6년 동안 부흥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 이러한 라리탄, 즉 교회가 라리탄 계곡에 있죠. 이 라리탄 계곡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드디어 전 미국의 부흥운동으로 휩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흥의 운동의 열매로 테넨트 부자가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빌럼 테넨트와 아들 길버트 테넨트는 부흥의 운동 결과 이들의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자, 이들 부자는 이러한 확신을 얻은 후에 펜실버니아주 네샤미니에 있는 목사관 건너편에다가 훈련 학교를 세웁니다. 자, 사람들은 이 학교를 비웃는 호칭으로 바로 이 학교를 통나무 대학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불렀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통나무 대학이 지금 있는 프린스턴대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나무 대학에서는 주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통나무 대학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 미국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생한 신앙과 경험적인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보는 영국 총교적의 신파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교리 인식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계의 구파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테넨트 가문은 신파에 속했었죠. 그리고 구파에는 테넨트 일가를 그 이유를 달아서 그들을 제명해버리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신구파의 싸움이 1758년에 통합이 되긴 하였으나 이 같은 싸움이 이 각성운동을 더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각성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에서 우리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제1차 대각성운동은 1726년부터 177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미리 줬죠. 지금 미리 준 것이죠. 똑같이네요. 남은 항을 다시 드릴게요. 찾을 것인가. 자,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은 방금 말씀드린 이 테넨트 부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발전해서 조지 휘필드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대각성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빌럼 테넨트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럼 테넨트는 네덜란드 교회 계통의 계통 목사였죠. 이 부분은 내가 지구로 다 적어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라리탄 계곡의 플랭휘센 목사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입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통나무 대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빌럼 테넨트는 1746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세운 이 통나무 대학 같은 유사한 대학들이 점차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길버트와 함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죠. 자, 이 테넨트 부자의 영향으로 1756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코네티컷주의 윈저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역시 목사였습니다. 에드워드는 13세 초창기에 예일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720년에 졸업을 합니다. 자, 대학 재학 시에 로크의 사상에 깊은 감화를 받지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2년간 신학을 연구하고자 3년간 모교인 예일에서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726년 노샘프턴에 있는 외조부 솔로몬 스토더드 목사의 후임으로 이제 회중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는 이제 20년간 목사로 심호를 하지요. 자, 거기서 이제 이 에드워드는 너무 엄격한 규율을 요청하면서 그 교인들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결국 1750년에 사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스톡브리지란 촐라 교회 교사관에서 변방에 있는 토인들에게 선교를 해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1757년에는 프린스턴 대학 학장으로 청빙이 되었는데 동년에 옛 천연두 백신을 실험하면서 주사를 맞은 후에 병을 얻어가지고 1758년 3월 20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자, 이 에드워즈는 예리하고 사물을 꿰뚫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질 속에는 신비가 담은 어떤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여름에는 4시 그리고 겨울에는 5시에 일어나서 하루 13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에드워즈의 작품으로는 종교적 감성, 원죄론, 속죄 역사 등이 있으나 가장 유명한 그의 저서는 자유의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인간은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뒤따르므로 그러므로 의지에는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즉 아담의 선택의 자유는 있었지만 선택한 후에는 자기 의지대로 변화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에드워즈가 신대륙인 이렇게 뉴 잉글랜드에서 최초의 신학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부흥운동은 대각성 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갑니다. 자, 이 에드워즈가 노샘프턴에서 목회하는 동안 신앙운동, 즉 부흥운동이 2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1734년 겨울과 그리고 1735년 봄에 일어난 큰 회개 운동이었고 다른 한 번은 1740년부터 42년까지 계속된 그러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2번의 부흥운동으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수백 명의 새 신자가 이렇게 회개하는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드워즈의 설교는 노샘프턴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떠나 있음을 통렬하게 즉 내세운 신앙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신랄하게 공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천천히 똑똑히 그리고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선명하게 설명해가는 그러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에드워즈 설교들은 죄의 확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필요함을 강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사용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든 죄인들 이런 제목으로 항상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생활의 변화와 경건한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었죠. 자, 이 같은 부흥의 불길은 매사추세츠 일대를 휩쓸고 또다시 이렇게 코네티컷주까지 점차 그 부흥의 불씨가 파급되어 나는 그 과정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